태양. 우주에서 태양계라고 불릴 정도로 지구의 어머니 같은 곳이죠. 3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태양은 지구상의 생물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태양은 모든 행성들의 에너지의 근원이며 지구는 태양이 존재하기에 낮과 밤이 구분됩니다. 지구의 생물 대부분은 태양에서 나오는 많은 에너지를 의존합니다. 태양이 있기에 지구,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끊임없는 폭발로 인하여 엄청난 고온으로 가득한 이 태양에 인간이 착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내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가지만 우리의 실험인간 코리아맨이 나섭니다. 이 태양의 안이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엄청나게 뜨겁겠지만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태양에 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태양 근처에 접근하여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특수한 자생 슈트가 아니라면 근처도 못 갈 겁니다. 결국 태양까지 뛰어내리는구나. 화형당하는 기분이겠네. 가봅시다. 구독자분들은 코리아맨의 고통을 좋아합니다. 그럼 준비하고 바로 뛰어내려 봅니다. 둘, 셋, 시작됐습니다. 태양의 직경은 약 140만 킬로미터입니다. 지름이 지구의 약 109배 정도 됩니다. 표면의 온도는 5,500도 정도 됩니다. 또한 태양의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목성의 1000배 정도 해당합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을 모아도 태양의 질량의 고작 0.134% 정도밖에 안 합니다. 무시무시한 무게의 태양입니다. 상상조차 힘든 수치네요. 최대한 태양 쪽으로 빠르게 접근해 봅니다. 저번 행성 여행과는 다르게 시작부터 코리아맨은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뜨겁습니다. 상상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하지만 이 슈트와 함께라면 어떠한 곳이든 우주 어디든 갈 수 있는 슈트입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믿고 가봅니다. 1차 위치에 도달해 봅니다. 태양의 대기층입니다. 이 대기층의 명칭은 코로나라고 합니다. 태양의 가장 바깥층으로서 온도는 10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용암의 900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오히려 태양 내부보다 200배나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온도가 100만 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에서 살아남을 물질은 없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곳의 입자 밀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정말 뜨거워 죽을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목욕탕에서 75도 물에 들어가면 바로 화상을 입지만 75도의 사우나에 들어가면 오래 버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이곳은 위험합니다. 초반부터 고난에 빠진 코리아맨입니다. 이곳은 또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밝기보다 수십만 배 밝습니다. 방사선 수치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으로부터 10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부터 방사선이 발생됩니다. 겨우겨우 1차 위치 코로나를 지나 2차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태양의 지표면보다 3000km 떨어진 일명 채층이라는 곳입니다. 이 채층에서는 엄청난 불꽃이 올라옵니다. 태양옹염이라 불립니다. 이 태양옹염이 생성되는 곳이 채층이고 이 태양옹염은 수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며 1차 위치인 코로나까지도 치솟습니다. 작게는 하루에 3번 정도 엄청난 불꽃이 치고 올라옵니다. 홍염의 온도는 1만 도 이상까지도 도달 가능한 불꽃입니다. 또한 이곳은 채층은 균일한 층이 아니고 일명 침상체라고 불리는 수직으로 쭉쭉 뻗은 여러 바늘처럼 생긴 것의 집합체입니다. 겨우 2차 위치에 왔습니다. 더 내려갑니다. 이제 채층을 지나 태양의 표면인 3차 위치, 일명 광구에 도달합니다. 이 광구가 우리가 지구에서 매일 보는 태양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태양의 중력이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이곳의 온도는 5500도 정도 됩니다. 또한 고르게 빛나는 곳은 아니고 작고 빛나는 수많은 알갱이들의 집합체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곳 광구는 쌀알 조직 또는 입상반으로 불리는 대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히려 이곳의 온도가 2차 위치인 채층보다 안쪽인데도 온도가 더 낮습니다.
아직까지도 과학자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5500도도 엄청 높은 온도지만 앞서 더 높은 온도들을 겪고 내려오니 코리아맨은 오히려 버틸만 합니다. 버티며 내려오니 이제 태양의 중력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지구보다 약 28배의 중력이 몸을 휘감습니다. 지구상의 68kg 사람이 이곳에선 무게가 약 1.7톤입니다. 이 무게는 하마와도 같습니다. 일반적인 우주복이라면 인간의 장기는 아래로 내려앉을 겁니다. 이제 태양의 땅에 발을 디딜어 내려갈 준비를 하지만 인간은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태양에는 단단한 표면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태양은 수소와 헬륨 덩어리로 가득한 풍선 같은 놈입니다. 광구는 도착할 순 없고 계속 떨어지겠네요. 그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거대한 검은 반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들 아는 흑점입니다. 이 흑점은 지구 전체 크기만큼 큽니다. 흑점의 생성은 자기장에 의해 생성됩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태양의 초고압 폭발이 자주 발생되는 곳입니다. 가스가 표면에서 급격하게 분출되어 형성되는 폭발이죠. 이 폭발은 약 100억 개의 수소폭탄과 동일한 에너지입니다. 폭발은 무섭습니다. 빨리 피해봅니다. 더욱더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차 위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대류층이라 불립니다. 대류층의 두께는 약 20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온도는 200만 도에 육박합니다. 지구에서는 이 열을 견딜 물질은 없습니다. 지구상 가장 강력한 물질은 탄탈륨 탄화물이라 하는데 이 물질은 고작 4000도까지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슈트는 우주 최강 슈트이기 때문에 버팁니다. 실제로 인간은 이곳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순 없겠죠.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코리아맨은 구독자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니까요. 5차 위치에 왔습니다. 대류층에서 20만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이곳은 일명 복사층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두꺼운 층에 속합니다. 전체 반경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엄청난 압력이 코리아맨을 덮칩니다. 저번 바다 여행 때보다 압력이 1억 배 정도 더 큽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압력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수치입니다. 의외로 이곳의 시야는 이제 밝은 빛은 없고 어둠만이 존재합니다. 수소와 헬륨 원자의 밀도가 매우 높아 빛이 눈에 띄기 전에 분자끼리 부딪혀 산란해 버리기 때문이죠. 어두컴컴한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뜨겁고 어두운 이곳을 더 들어갑니다. 저번 목성 여행에서 체감한 강풍보다 엄청난 강풍도 불고 있습니다. 자생 슈트가 망가지는 순간 제 몸도 증발될 겁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6차 위치 태양의 핵에 도착하였습니다. 지표면에서 50만 킬로미터 아래에 있는 이곳은 반지름의 4분의 2를 차지하는 곳입니다. 이곳의 압력은 지구 해수면의 압력보다 2천억 배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지난 해수면 심해 여행 때 압력을 떠올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바다 속에 1.5톤의 압력을 견뎠는데 이곳은 2천억 배이니 정신병에 걸릴 듯한 수치입니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번 여행은 좀 심한 것 같아. 또한 이곳은 워낙 밀도가 높고 온도는 1500만 도에 달합니다. 우주 태양계에서도 가장 뜨거우며 태양 안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인 곳입니다. 밀도가 굉장히 높으며 금이나 납의 밀도보다 10배 정도 높습니다. 수소 핵들이 반응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핵에서 생산됩니다. 많은 분들이 태양 안은 불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태양은 불타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에너지들이 핵 반응을 통해 형성되며 수소 원자를 함께 충돌시켜 더욱더 큰 헬륨 원자와 작은 에너지들을 생성합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폭발하는 거대한 수소폭탄 풍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에너지원 모두가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빛의 형태로 태양이 에너지를 지구로 보내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태양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코리아맨이 이곳에서 계속해서 버틴다 해도
이제 나올 때가 문제입니다. 역시나 저 세상에 준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이젠 정말 살아 돌아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제정신이 아닙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생각나네요. 이번 태양 여행은 코리아맨도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온몸이 불타는 고통도 느낀 여행이었으니까요. 코리아맨의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왜 나만 갖고 지랄인데 그거 끄지 새끼야. 내가 만만해? 네가 우주 매입했냐?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갈구고 지랄인데 그거 끄지 새끼야. 너 금융위기 모르냐? 오늘도 그거 역시 새끼야. 멋진 댄스를 경찰 추며 불러, 경찰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끼야. 왜 맨날 우주만 여행하는 건데? 언제까지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 여러분, 왜 나만 갖고 태양에선 지랄인데 공항 그거 도둑 새끼야. 조심하세요. 내가 만만해? 네가 우주 매입했냐? 왜 맨날 나만 시키고 갈구고 지랄인데 그거 끄지 새끼야. 수성. 태양계에서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으로 반지름은 2400km로 굉장히 작은 내행성입니다. 지구의 18분의 1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는 엄청나게 작은 행성입니다. 이 작은 수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약한 자기장도 발생되며 밤에는 엄청난 어둠, 낮에는 타들어가는 빛이 발생되는 특이한 곳이죠. 태양의 강력한 중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 매년 궤도가 조금씩 움직이기도 합니다. 생긴 것은 달과도 굉장히 비슷한 이 행성.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크기 때문에 존재감 자체도 많지 않은 이 행성에 우리의 실험맨, 코리아맨이 다시 여행을 준비합니다. 조용하고 쓸쓸한 이 행성에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코리아맨입니다. 매번 그렇듯 이 행성의 내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수성에 떨어지면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출발해 봅시다. 지구에서 출발하는 코리아맨입니다. 지구와 수성의 거리는 약 1억 5,500만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오히려 금성보다 가깝다 밝혀졌습니다. 궤도 자체는 금성이 지구와 가깝지만 실제 공전 궤도 상에서는 지구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는 건 수성입니다. 금성보다 약 1,500만 킬로미터 정도 지구와 가깝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구와 가까운 행성이니 굉장히 금방 도착할 듯 보여집니다. 수성의 구조는 지구와 같이 지각, 멘틀, 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은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량의 85%가 금속, 나머지 15%는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행성이든 항상 대기권에서 많은 이상현상이 발생되었었습니다. 수성도 기대해 봅니다. 이제 수성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다른 어떤 행성보다 가깝기에 빠른 시간 내에 접근하였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첫 번째 위치 수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존재하진 않고 위치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평균적인 온도는 179도이지만 최대 427도까지 올라갑니다. 역시 태양과 가까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온도는 코리아맨에게는 동네의 사우나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수성 자체의 중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대기 자체를 오랫동안 잡아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대기권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이번 행성 여행은 대기권부터 꿀을 빠는 코리아맨입니다. 깨끗한 대기권을 지나 빠르게 표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 수성의 표면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수성의 표면은 마치 달과도 비슷합니다. 또한 수성에서 보는 태양의 크기는 지구에서 보는 태양보다 3배 정도 큽니다. 고개를 돌리니 엄청난 크기의 태양이 눈앞에 쉽게 보입니다. 이곳에서 온도가 약 427도까지 올라갑니다. 높은 온도로 인해 금속들이 쉽게 녹아 금속 액체도 곳곳에 보이기도 합니다. 밟아버리는 순간 코리아맨의 오른쪽 발목은 사르르 녹아버릴 겁니다. 회색빛의 표면을 가지고 있는 수성의 표면은
여러 개의 분화구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분화구는 소행성들과 충돌하여 발생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분화구 중 가장 큰 분화구는 칼로리스 분지라는 분화구인데 지름의 크기만 약 1550km에 달하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분지 중 하나입니다. 이 1550km는 서울과 부산을 약 5번 정도 왔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큰 분화구 말고도 수성은 시간이 특이합니다. 1년이 88일이고 하루가 176일로서 수성에서의 하루는 지구의 반년인 격입니다. 지구의 위성인 달과 표면은 비슷한 느낌입니다. 마치 달에 와 있는 착각도 들 정도입니다. 조금 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극지방 부근에 도착하였습니다. 이 수성의 극지방에서는 낮은 곳이 영하 -135도까지 떨어집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 영하까지 내려갑니다. 또한 이곳에는 얼음이 존재합니다.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위도 높은 곳에 특이한 얼음이 보입니다. 그래도 태양이랑 가장 가까운 행성이기 때문에 태양의 힘을 가장 많이 받는 행성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오로라 광경이 이제 눈앞에 펼쳐집니다. 태양계 행성들은 자기장이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의 하전 입자로부터 보호합니다. 지구의 생물이 살 수 있는 것도 자기장이라는 보호막이 있기 때문이죠. 자기장으로 인한 현상이 바로 이 오로라를 만듭니다. 이 수성에도 자기장이 존재합니다. 다만 수성의 자기장은 지구와는 다르게 태양풍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자기장은 아니기에 태양풍이 부는 순간마다 이런 환상적인 오로라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태양계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오로라를 볼 수 있는 행성은 없습니다. 또한 색이 노란색을 띠는 이유는 수성의 오로라는 나트륨 원자에서 노란 빛을 방출하게 붉고 노란색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돈 주고도 못 보는 광경이 펼쳐지니 코리아맨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깨끗한 대기질 덕분에도 오로라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번 수성 여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코리아맨입니다. 마음에 드는 행성을 찾은 것 같습니다. 챙겨갈 건 없지만 그래도 눈으로 멋진 광경을 담아가는 코리아맨입니다. 역시나 소감을 한번 들어봅시다. 춥고 덥고를 반복해도 나름 괜찮은 행성인 것 같아. 오로라 보러 캐나다 안 가도 되겠어. 그래요. 코리아맨 혼자 여기 눌러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오로라를 배경으로 캠핑을 하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로라는 캐나다에서만 봅시다. 금성. 금성은 태양계 행성 중 두 번째 행성이며 지구와 바로 붙어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와 쌍둥이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 이유는 지구와 금성이 생성될 당시에 동일한 가스층에서 생성이 되었고 서로 간의 양자물질 교환이 있을 정도로 자매 같은 친근한 별이었습니다. 또한 금성은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밝은데 첫 번째는 태양, 두 번째는 달입니다. 금성의 태양빛 반사율이 약 70% 이상으로 태양계 모든 행성 중 반사율이 가장 높아 밝은 노란색 빛을 내고 있죠. 굉장히 겉모습은 화려하고 이쁜 행성입니다. 그렇다면 지구에서 관측될 정도로 친근한 이 금성엔 실제로는 어떤 환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주선이 아니라 인간을 이 금성으로 보낸다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오늘은 인간이 금성에 떨어지면 발생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비슷한 밀도와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또한 12,100km로서 지구와 거의 동일한 크기인 행성이지요. 중력값도 거의 같아. 처음에 말한 것처럼 쌍둥이 행성이라는 명칭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행성에 역시나 그렇듯 우리의 실험맨
코리아맨이 준비를 합니다. 태양 목성까지도 여행을 했던 이 자생 슈트. 우주 최강 자생 슈트를 믿고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아 우린. 편한 실험 좀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더 달려야 합니다. 아직 전배가 고픕니다. 일단 금성 근처로 이동해 봅니다. 지구의 모습도 옆에 보이네요. 역시 지구의 친구 같은 행성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목성 여행 때보다는 괜찮을 겁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일단 금성은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지구와 같은 내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인 대기권으로 이동합니다. 대기권 고도 80에서 200km 부근에 도착합니다. 구름 한 점 없이 오히려 고요합니다. 이 대기층은 96.5%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실 효과를 일으킵니다. 뜨거운 행성이라 들었는데 온도가 계속 급변하며 춥고 따뜻하기를 반복합니다. 이 고도에서 온도는 약 26.8도에서 마이너스 123도입니다. 또한 80km 부근에서는 풍속 360m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태풍 매미의 풍속이 50m였습니다.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바람입니다. 기압 또한 1억 분의 1기압 정도로 이 부근에서는 기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생지옥 같은 바람을 이겨내며 쭉 더 내려가 봅니다. 고도 65km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코리아맨 앞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름은 황산구름입니다. 황산구름이 형성되는 이유는 금성 내부 화산 활동에서 나온 이산화황이 수증기와 섞여 형성된 황산방울의 집합체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구름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의 몸엔 굉장히 해로운 물질입니다. 이제 고도 50km 부근에 접근하였습니다. 황산구름은 계속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황산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부근에서는 일부분이 지구와 비슷해집니다. 기압 또한 1기압 정도로 지구와 비슷하며 온도도 약 27도에서 76도 정도입니다. 심지어 중력까지도 비슷합니다. 이 부근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0km 부근에서 미확인 입자가 발견되었는데 박테리아와 비슷한 특성을 띠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역대 여행 중 정말 편안합니다. 할만한 것 같으니 더 내려가 봅시다. 고도 20km 부근에 왔습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 부근까지도 빽빽한 황산구름과 황산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5km에서 20km 구간 동안에는 황산구름이 즐비합니다. 코리아맨은 보시다시피 낮에 떨어졌습니다. 금성은 지구와 다르게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긴 자전주기 때문에 밤이 120일 이상입니다. 낮과 밤이 아예 다른 세상처럼 느껴질 것 같은 금성입니다. 슬슬 비도 그치기 시작합니다. 금성의 비는 지속되다가 뜨거운 이산화탄소 대기의 열 때문에 다시 증발하여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쏟아지고 증발하고를 이 대기권에서 반복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한 대기권을 지나 드디어 금성의 지표면에 도착하였습니다. 금성 지표면에 발을 디드니 온통 흐릿한 풍경뿐입니다. 하지만 공기 자체에 이물질은 없다 보니 굉장히 맑게도 보입니다. 이 지표면의 기압은 90기압입니다. 90기압이 인간에게 느껴지는 무게는 108kg 정도에 해당합니다. 구독자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코리아맨에게는 자생 슈트가 있기에 이 정도 압력은 평온한 수준입니다. 지표면을 쭉 둘러봅니다. 지표면의 온도는 약 465도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온도입니다. 이 높은 온도에 온실 효과까지 있어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속 100m로 부는 폭풍 같은 바람이 지표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붑니다. 인간이 보낸 탐사선 중 이 지표면에 닿은 탐사선도 있습니다. 일명 베네라 7호라는 탐사선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곳 금성 지표면에 착륙해서 교신하는데 성공하였지만 35분 만에 통신이 두절되었고 그 다음 베네라 13호를 다시 보냈지만 이 13호도 2시간 7분을 버티고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기계도 견디지 못할 만큼 척박하고 생지옥 같은 금성입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화산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화산은 지구의 하와이의 마우니케아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의 10배에 해당하는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화산이 150개나 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지표면 대기에는 아황산 가스가 존재하는데 고약한 냄새가 코리아맨의 코끝을 스칩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역한 냄새를 견디지 못하고 토해버릴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인간이 보낸 탐사선들이 채 2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촬영을 접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은 금성에 대한 탐사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간접 증거가 된 일명 포스핀이 발견되었으며 지구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연구라는 측면에서 매력적인 연구 대상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와 가까워 비슷할 거라 기대했지만 대기권에서만 잠시뿐이었습니다. 코리아맨도 굉장히 신기한 행성이었지만 역시 지구처럼 살만한 행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금성에서 지구로 어떻게 돌아갈지 고민해야겠습니다. 역시나 코리아맨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400도가 넘는 온도니까 삼겹살도 몇 초 만에 익을 것 같은데 난 여기서 한잔하고 퇴근할게요. 먼저들 가. 그래요. 코리아맨 체질엔 맞는 행성인 것 같습니다. 우린 빨리 지구로 돌아갑시다. 너무 뜨겁습니다. 소주의 삼겹살을 먹는 외로운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금성여행엔 우산 준비하세요. 화성. 태양계의 4번째 행성인 화성은 붉은 빛이 돌며 내부는 마치 사막처럼 생긴 지구와 붙어있는 행성입니다. 현재의 지구를 제외하면 태양계 내 행성 중 표면 탐사가 가장 많았던 행성이고 물의 존재가 확인되어 인류의 우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행성입니다. 화성 표면에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과거부터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발견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표면 온도 수치가 지구의 남극 수준으로 낮으며 대기도 희박하고 자기장도 없기에 고등 생명체가 살기에는 여전히 혹독한 환경이라고도 합니다. 허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2029년까지 화성에 인간이 갈 수 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인간이 화성에 이주하여 살아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와 굉장히 비슷한 화성, 태양계에서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 행성에 일론 머스크보다 코리아맨이 먼저 가봅니다. 이미 자생 슈트로 여러 행성을 다녀온 코리아맨입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화성 탐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성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지구와 가까운 화성으로 접근을 해봅니다. 이 화성의 지름은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며 밀도는 지구의 약 3분의 1 정도의 작은 행성이죠.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약 5,600만 킬로미터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곳입니다. 만약 나사 우주선을 타고 간다면 편도로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데 여행은 왕복 2년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생 슈트는 이러한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해 봅니다. 화성이 눈앞에 보입니다. 주황빛의 행성이 어떻게 보면 마치 목성과도 조금은 비슷해 보입니다. 화성의 표면은 지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만약 화성의 도로를 개설한다면 자동차로 몇 주 안에 화성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지구와 같은 고체 표면이 존재합니다. 사진으로만 화성을 보았지 안의 내부는 정말 궁금합니다. 가까이 접근하니 지구의 달과 같은 화성의 위성 2개가 보이기도 합니다.
일명 포보스와 데이모스인데 크기는 각각 지름 27km, 16km로서 타원체 모양을 한 위성입니다. 작은 위성도 화성 근처를 이렇게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화성 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첫 번째 위치 화성 대기 외권에 도착합니다. 우주의 진공 상태보다 짙은 정도의 대기가 눈앞에 보여집니다.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계속 우주와 같이 진공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볼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 위치입니다. 빠르게 아래로 더 내려가 봅니다. 두 번째 위치 화성 대기 상층부에 도착합니다. 이 부분부터 태양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온도가 급상승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코리아맨 눈앞에 녹색 대기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멋진 녹색 대기광은 태양풍에서 나온 하전 입자가 대기권 상층부 입자와 충돌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워낙 낮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는 화성이기에 태양풍에 의하여 기체들은 곧 이곳에서 산란되어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특이한 광경입니다. 좀 더 아래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대기권 중층부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제트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제트기류는 빠르고 좁은 공기의 흐름인데 구불구불한 바람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풍속 30m/s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코리아맨의 몸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일반 인간은 이곳에서부터 바람과 한몸이 되어 저 세상으로 떠밀려 갔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아래로 더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대기권 하층부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보이는 것은 뿌연 주황색 먼지들만이 보입니다. 또한 위에서 떨어진 다른 대기층보다 비교적 따뜻한 구역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 많은 먼지들은 지구에서 미세먼지를 분류하는 기준에 초미세먼지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뿌연 공간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이 화성의 대기권의 평균 기압은 지구의 기압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구의 약 0.005% 채 되지 않습니다. 맨몸 인간이 이곳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낮은 기압으로 인해 가스가 팽창, 신경을 압박하여 통증을 느끼게 되고 지속적인 편두통이 발생될 겁니다. 화성의 대기는 96% 정도가 이산화탄소로서 산소가 없기에 특수 슈트가 없인 인간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제 지표면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치 화성의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이 지표면은 마치 사막과도 같은 느낌이며 평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이한 곳입니다. 또한 엄청난 크기의 협곡이 보입니다. 지구의 그랜드 캐년보다도 큰 일명 마리너 협곡입니다. 이 마리너 협곡은 미국 대륙 정도의 넓이로서 커다란 호수였던 곳이 메마르면서 계곡 같은 지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계곡이 형성되려면 지구 아마존 물의 양보다 약 200배 정도의 물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화성의 온도는 평균 영하 60도 최저 영하 125도까지도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너무 추운 행성입니다. 또한 화성에는 산소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95% 이상의 이산화탄소만 존재할 뿐입니다. 산소가 없고 낮은 기압 탓에 코리아맨이 헬멧을 벗는다면 얼굴은 액체처럼 끓어오를 겁니다. 모양은 지구의 육지와도 굉장히 유사한 이 표면. 바다가 얼어붙은 것 같은 조금의 빙판도 존재합니다. 아마 얕고 거대한 바다가 화성에 존재했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지속적으로 붉은 먼지가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이 화성에서는 푸른색의 하늘은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황색 하늘만이 눈앞에 보입니다. 하지만 새벽에는 간혹 푸른색의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갑자기 멀리서 엄청난 먼지 폭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 3년의 주기로 먼지 폭풍이 치는 화성인데 하필 딱 오늘이 3년째 주기였습니다. 코리아맨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큰 모래의 폭풍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 목성 여행 때나 폭풍을 잠깐 만나 기억이 생생합니다. 코리아맨은 오늘은 폭풍과 맞서지 않고 도망갈 예정입니다. 빠르게 도망가 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행성 여행이었습니다. 화성은 지구에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즐비한 행성이었지만 생명체가 살지 못한다는 결과에 조금은 실망도 합니다. 달려 도망가는 코리아맨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도와줘. 모래를 먹어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네. 오늘을 기점으로 정말 우주여행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처음으로 목소리가 쉰 코리아맨입니다. 모래먼지가 정말 심한가 봅니다. 우리에게 도와달라 말하는 코리아맨을 뒤로하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화성여행엔 방독면 챙깁시다.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상상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가 우주를 떠다닌다면 어떤 느낌일지, 그리고 그 우주를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린다면 여행을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봤던 UFO처럼 말이에요. 우주는 모든 과학자들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에 덮여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넓은 태양계에서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목성입니다. 목성은 수금지 화목토천해 중 화성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지구를 몇백 개를 담아도 꽉 찰 만큼 가장 큰 행성입니다. 태양을 빼고 모든 행성들을 다 합쳐도 이 거대한 녀석의 30% 정도 수준의 크기입니다. 또한 무게가 만약 지금보다 80배 정도 무거웠다면 제2의 태양이 될 수 있었을 만큼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행성입니다. 보름달의 80배에 해당하는 밝기로 대낮에는 붉게 보이며 워낙 강력한 중력 때문에 태양계의 구조가 격변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목성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이 목성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오늘은 사람이 목성 여행 시 겪는 특이한 현상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주선을 타고 목성 근처로 가 우주복을 입고 목성 인근에서 바로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Cause you are my girl, you are the one that I envision.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우주복을 입고 뛰어들 시 높은 수치의 방사선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저 세상으로 가고 목성 여행은 끝이 납니다. 이 방사선의 수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의 1만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방사선은 목성에서부터 3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도 닿습니다. 여기서 35만 킬로미터는 서울과 부산을 약 89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횟수랑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인간의 몸은 그대로 녹아버릴 겁니다. 일단 우주복부터 손봐야 됩니다. 잠수함처럼 어떠한 기압도 버틸 수 있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자생 시스템도 있는 우주복처럼 말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출발합니다. 아니, 추락합니다. 일단 강력한 자기장이 발생되어 기괴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괴한 소리를 들으며 더욱더 안쪽으로 접근하니 목성의 대기권 최상층에 도착합니다. 보이는 모습은 일단 지구의 대기권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고요하기까지 합니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 목성 첫 번째 내부 대기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목성의 대기권은 두께만 3,000k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내부 대기권은 수소 헬륨과 암모니아 메탄이 존재합니다. 기괴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중력보다 2.5배가 높은 목성의 특징 때문에 목성 밖에 있을 때보다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현재 온도가 약 마이너스 150도입니다. 정말 미친 듯 춥지만 우주복 덕분에 어느 정도 견뎌봅니다.
눈앞에 기괴한 얼음과 암모니아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의 두께는 150km 정도이며 바람의 풍속이 초당 180m 이상, 제트기류가 형성됩니다. 체감이 되시나요? 150km는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이며 자동차로 1시간 20분 정도 소요되죠. 바람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제공한 풍속에 따른 피해 예시입니다. 가장 강한 초속 50m 정도만 돼도 콘크리트 집이 붕괴됩니다. 목성처럼 150km 구간이 초속 180m 이상이라면 위아래로 온몸이 흔들리며 계속해서 회전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래도 꿋꿋이 버팁니다. 새로 개발된 우주복이니까요. 좀 더 안쪽으로 갑니다. 목성의 두 번째 내부대기권에 들어왔습니다. 내려갈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이제 그 유명한 대적점, 일명 토네이도를 만납니다. 이 토네이도는 지구 최강 토네이도 신기록인 1999년 브리지 크리크 무어 토네이도보다도 3배가 넘는 속도입니다. 크리크 무어 토네이도의 최대 초속은 134m로 특정되었죠. 목성의 토네이도는 무려 초속 400m의 강한 바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갑니다. 굉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토네이도와 함께 지구의 번개보다 500배 이상 강력한 시뻘건 번개가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비도 내리지만 이 비는 황산비입니다. 앞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온갖 기괴함이 인간을 덮칩니다. 계속 내려오다 보니 어느새 조금은 고요해졌습니다. 그래도 압력이 느껴집니다. 목성 최상층권에서는 추웠던 온도가 점차 안정되지만 압력계의 수치는 계속 올라갑니다. 압력이 지구의 100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1000배는 보통 1.1톤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체감입니다. 우리의 몸이 1.1톤 무게로 사방에서 눌린다 생각해보면 이 특수 우주복이 아니면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세 번째 대기권에 도착합니다. 구름은 상부로부터 100km 아래에 형성되고 그나마 잠시 지구의 온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다시 점점 뜨거워집니다. 짧은 세 번째 구간을 지나 이제 드디어 대륙권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의 풍경도 보입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목성에도 바다가 존재합니다. 엄청난 파도를 출렁이는 목성의 바다가 보입니다. 하지만 바다라 부를 수 없습니다. 목성의 바다속은 내멘틀은 액체 수소, 외멘틀은 금속 액체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가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 액체로 변한 모습입니다. 이 액체 금속 수소 바다의 깊이는 지구의 가장 깊은 바다의 4000배가 넘는 깊이입니다. 이제 목성의 안까지 도착하고 인간도 저 세상으로 도착할 시간입니다. 구조 요청을 하고 싶지만 전파 방해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사가 심한 바다입니다. 마지막 인생을 수소바다 속을 헤엄치며 끝낼까 싶습니다. 아마 용암보다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준 이 특수 우주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목성 여행은 꿈속에서만 하세요. 토성. 여러분들은 토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태양계의 6번째 행성인 토성은 목성 다음으로 2번째 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비교하였을 때 약 95배 정도 무거우며 부피는 지구의 764배나 됩니다. 쉽게 말해 토성 안에 지구가 764개가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고리가 형성되었습니다. 토성의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위성들을 마치 태양계의 축소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스 행성이라 불리는 이 행성.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가스 덩어리인 이 토성에 다시 한번 코리아맨이 여행을 준비합니다. 태양계에서 큰 존재감을 뽐내는 행성 중 하나인 이곳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에게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성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토성은 목성과는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으며
지구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가장 가까울 때 약 11억 9,500만 킬로미터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보낸 보이저 1호가 토성에 도착하기까지 약 3년 2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지구에서는 많이 떨어진 행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자생 슈트는 보이저 1호든 2호든 그 이상 가공할 만한 빛의 속도를 가졌습니다. 빠르게 토성 쪽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1차 위치, 토성의 위성에 접근하였습니다. 토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위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나사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토성에는 약 82개의 위성이 있다고 하며 53개의 경우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나머지 29개는 아직 명확한 확인과 공식 명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위성인 일명 타이탄이라는 위성인데 목성의 위성인 가니메데 다음으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입니다. 반지름이 약 2,570km 정도인 이 타이탄은 태양계 행성인 수성보다도 훨씬 크며 토성 주위를 돌고 있는 전체 질량의 96%를 차지하는 엄청난 위성입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이 타이탄 위성을 소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요. 이 타이탄은 전체 태양계에서 지구와 같이 밀도가 높은 대기를 가진 유일한 위성이며 지하수 바다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기까지 하여 타이탄의 지하수 바다에는 잠재적인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곳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성 여행이니 타이탄 여행은 다음으로 기약하고 좀 더 토성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2차 위치, 토성의 고리에 접근하였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크고 뚜렷한 여러 층의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는 토성에서 최대 28만 2천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고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과학자들의 의견이 나뉘지만 토성을 형성한 성은 물질의 잔해라는 가정을 하는 천문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 토성의 고리는 큰 분류로 7개입니다. 가장 바깥쪽 고리부터 알파벳 EGFA라 불리는데 굉장히 희미하고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해 먼지고리라고도 불리며 워낙 조밀한 고리를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세분화할 정도로 고리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안쪽에는 일명 BCD라 불리는 이 3개의 고리가 보이는데 이 고리는 밀도가 가장 높고 큰 크기를 가진 입자들이 존재합니다. 토성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크기도 커지고 밀도도 높아지는 고리를 만나게 됩니다. 안쪽 고리들의 속도는 약 초속 23.2km로서 총알 속도의 약 23배이며 시속 230km의 자동차의 약 360배 정도입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고리가 일반 인간 몸에 닿으면 산산조각되어 다 찢겨져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코리암에는 이 우주 최강 자생 슈트 덕분에 다 튕겨져 나가기에 버틸만 합니다. 이제 이 빠른 고리를 지나 토성의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3차 위치, 암모니아 육각형 구름에 진입합니다. 초반부터 특이한 구름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토성의 북극에는 육각형으로 회전하는 구름이 존재합니다. 이 구름의 전체 넓이는 우리 지구의 무려 2배 정도의 크기이며 약 시속 530km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름은 지구의 허리케인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며 나사에서는 이를 소용돌이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육각형 구름이 지속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지구보다 빠른 토성의 자전 속도에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갈기갈기 찢어지는 몸을 느낄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육각형 구름을 빨리 지나보겠습니다. 4차 위치, 토성의 대기권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역시 목성과 가까운 탓이지 목성의 대기와 굉장히 유사한 곳입니다. 토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소가 약 93%, 헬륨이 약 6.7% 정도 됩니다. 이 대기층은 약 1000k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얼음들도 보이며 수소구름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천둥, 번개들이 계속해서 내리칩니다. 이 천둥은 지구보다 몇백 배는 강한 천둥입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한 소리의 천둥 번개입니다. 또한 회오리도 치는 생지옥과도 같은 느낌의 대기권입니다. 엄청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 토성의 위력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납니다. 현재 이 대기권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145도로서 딱딱한 인간 동태가 될 수 있는 온도입니다. 너무 춥고 무섭습니다. 빨리 이 대기층을 지나보겠습니다. 5차 위치 수소분자층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토성에는 지구와 같은 지표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기권을 지나니 바로 수소분자층으로 접근합니다. 이 수소분자층은 깊이가 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깊이입니다. 또한 코리암에는 영하였던 대기권과는 달리 온도가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천둥 번개는 지속적으로 치며 붉은색의 번개가 코리암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좀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6차 위치 대형 액체 수소 바다에 진입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붉은색의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있습니다. 목성과 같은 액체 수소 바다는 엄청난 열과 압력으로 인해 수소가 액체로 변합니다. 지구의 바다와도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마치 거울과도 같은 액체 수소 바다. 코리아맨 머리 위에는 붉은색의 천둥, 아래에는 액체 수소 바다가 있으니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마 지옥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토성도 지옥과도 같은 행성으로 일반 인간은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인 듯합니다. 코리아맨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의 자생 슈트 덕분입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다른 행성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토성입니다. 액체 수소 바다를 즐기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토성 여행은 상상만 합시다. 천왕성. 푸르고 이쁜 구슬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이 행성. 태양계의 행성 중 7번째인 천왕성은 목성 토성 다음으로 3번째 크기를 자랑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일명 얼음거대 행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지요. 기존 다른 행성들과는 다르게 매우 느리고 어둡기 때문에 오랫동안 인류의 연구 대상 행성입니다. 특이한 점은 천왕성에는 지독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황화수소가 포함된 대기층 때문이며 생긴 것과는 다르게 고약한 냄새가 발생됩니다. 또한 자전축이 타 행성과는 다르게 98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천왕성의 북극과 남극이 20년씩 교대로 태양을 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 행성에 코리아맨이 안 갈 순 없겠죠. 역시나 오늘도 우주자생 슈트를 입고 여행을 준비합니다. 아름답고 냄새나는 푸른색 천왕성의 내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천왕성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리아맨은 최대 여행 거리가 목성편이었습니다. 수금지 화목토천이니 목성 여행보다 더 멀리 가야 합니다. 천왕성은 지구에서 약 27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지구보다 약 63배나 큰 천왕성. 지구가 사과 크기라면 천왕성은 농구공 크기 정도입니다. 고체 행성인 지구와 가스 행성인 목성과 다르게 얼음 행성으로 알려져 있으니 굉장히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간 동태가 될 것 같은 여행이네. 이번에도 살아 돌아올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살아 돌아올 겁니다. 우리에겐 우주 최강 자생 슈트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일단 천왕성 근처에 다가가니 고리가 눈앞에 보입니다. 토성처럼 고리가 있는 이 행성은 총 13개의 얇은 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먼지 입자들로 구성된 고리와 골프공 크기 이상의 돌로 구성된 고리도 있습니다. 반사율 또한 2%를 초과하지 않는 굉장히 낮은 반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천문학 연구팀에서 초거대망 원경을 통해 이 고리의 열 이미지를 찍은 결과 영하 마이너스 196.15의 온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근처부터 굉장히 춥습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근처에서 바로 동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괜찮습니다. 아이언맨도 울고 갈 자생 슈트니까요. 이제 이 고리를 지나 본격적으로 천왕성의 내부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가봅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첫 번째 내부 대기 외기권 부근으로 진입합니다. 이 외기권은 온도는 의외로 약 526도 정도로 균일하게 높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해당 외기권 온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부터 작은 자외선 방출이 일어납니다. 차가운 행성이라 들었지만 첫 번째 대기는 오히려 뜨겁습니다. 옆에서 작은 무엇인가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처음에 잠깐 봤던 천왕성이 고리에 있던 작은 입자들이 이 외기권 부근까지 들어와 낙하하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특이한 행성이라는 게 느낌이 팍 오는 코리아맨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치에 왔습니다. 대기 성층권 부근에 진입합니다. 이곳에서도 역시나 안개가 자욱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합니다. 온도 또한 아직까지는 최소 226도에서 최대 526도로 높습니다. 허나 점차 고도가 낮아질수록 온도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위치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천왕성의 진면목을 보러 더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에 왔습니다. 대기 대륙권 부근에 진입합니다. 이곳은 천왕성 대기 중 가장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구간입니다. 진정한 천왕성의 온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급격하게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온도는 약 마이너스 220도로서 성층권과 대륙권을 잇는 경계 지점이 가장 낮은 온도를 자랑합니다. 대기의 질량은 대부분 이 대륙권에 밀집되어 있고 원적외선 방출 또한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발생됩니다. 또한 코리아맨 눈앞에는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곳의 구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구름이 메탄 구름입니다. 이 메탄 구름은 인간의 탐사선인 보이저 2호가 직접 관측하였습니다. 천왕성이 푸른색을 띠는 이유는 대기 중 메탄 성분이 태양빛의 적색은 흡수하고 푸른색은 반사시키기 때문에 이런 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쁜 색의 행성이었던 이유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고개를 돌려보니 얼어붙은 메탄 덩어리들이 번쩍거립니다. 역시나 이제야 태양계의 가장 차가운 행성입니다. 떠다니는 메탄 덩어리들을 보니 마치 다이아몬드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심지어 천둥번개까지도 시작됩니다. 이곳의 풍속은 최대 824km로 엄청난 바람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드디어 실감이 납니다. 천왕성의 진면목이 세 번째 위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이렇게 추웠던 행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여행은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래도 더 가봅시다. 겨울이 일찍 왔다고 생각합시다. 버틸 수 있습니다. 코리아맨은 자생 슈트니까요. 이제 드디어 네 번째 위치인 천왕성의 지표면에 도착하나 했지만 천왕성에는 고체 지표면은 없습니다. 대기권이 기체 상태의 공간이었다면 이제 바로 액체 상태의 바다로 진입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슬러시 형태 같은 고체와 액체의 중간 형태 느낌과도 같습니다. 지표면은 없고 바로 멘틀 바다로 진입합니다. 이 액체 슬러시 바다의 성분은 메탄과 암모니아로 이루어진 독성 슬러시 바다입니다. 이 독성 슬러시 바다의 태풍과 번개까지 내리치니 생지옥이 역시나 시작되었습니다. 코리아맨 눈앞에는 갑자기 다이아몬드 같은 결정체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서 다이아몬드가 액화되는 압력과 온도 발생 환경이 이 천왕성과 굉장히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녹아 액체 상태, 다시 굳어 고체 상태로를 계속 반복하여
천왕성이 다이아몬드 바다일 수도 있다는 추측성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고래 뱃속 여행 때 용연양을 주워오고 떼부자가 된 코리아맨입니다. 이번 천왕성 여행에는 다이아몬드를 챙겨 한탕 해볼까도 생각합니다. 이제 천왕성의 여행도 얼추 끝이 났습니다. 코리아맨은 굉장히 춥습니다. 역대 태양계 여행 중 태양과 가장 떨어진 곳이다고. 햇빛도 없고 너무 어둡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굉장히 이쁜 행성이었지. 역시나 아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런 액체 바다에서 계속 수영하다간 모든 것이 쪼그라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맨의 소감을 들어봅시다. 쳐다보지만 말고 좀 도와봐. 우리 천왕성에서 인생 좀 바꿔보자. 네, 그럽시다. 지구로 가면 무조건 엠빵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줍는 코리아맨을 직접 도와주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블랙홀. 블랙홀은 미지의 공간으로서 많은 영화의 소재에서도 다뤘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중요한 실험 천체 중 하나입니다. 현재 블랙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으며 가운데는 암흑의 구체로 우리 눈에 보여지며 시공간의 공률이 무한대인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공간입니다.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인해 입자, 전자기복사, 빛을 포함한 어떠한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폭발 후 수축되어 생성된 이 블랙홀. 역대 어떠한 우주여행보다 강력한 모든 힘을 자랑하는 이 천체. 역시나 코리아맨이 안 가볼 순 없겠습니다. 코리아맨 여행 행성 중 가장 위대한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이곳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 인간에게 보여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지, 오늘은 블랙홀에 인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우주 공간의 외로이 여행을 준비하는 코리아맨입니다. 블랙홀은 여러 블랙홀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하나인 일명 궁수자리 A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서 지구와의 거리가 약 2만 5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으며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태양보다 430만 배의 질량과 지름이 약 2350만 킬로미터 정도 크기인 이 블랙홀.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광년으로 치면 0.1 광년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허나 이 블랙홀은 지구와 2만 5천 광년 떨어져 있으니 빛의 속도로도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또한 지름 크기가 태양의 17배 정도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가히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덩치의 녀석이지만 코리아맨은 자신 있습니다. 자생 슈트와 함께라면 이 정도 거리와 크기는 달나라 수준입니다. 몸뚱이가 산산조각이 날지언정 구독자분들이 원하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일단 빠르게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접근해 봅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접근을 해야 도착할 것입니다. 1차 위치 블랙홀 인근에 접근하였습니다. 역시나 상상하였던 모습대로 기괴하고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주위를 공전하는 두꺼운 플라스마가 보입니다. 또한 코리아맨 귀에서는 경이로운 소리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지만 참아봅니다. 아직까지는 견딜만 합니다. 현재 이곳의 온도는 수십억 도가 넘는 미친 온도입니다. 역시나 근처의 가스와 먼지 등 모든 것을 흡수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많은 방사선까지 방출됩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1초도 견디지 못하고 눈이 멀고 온몸이 산산조각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더 안쪽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2차 위치인 일명 사건의 지평선으로 접근합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경계면이며 어떠한 물체든 이 사건의 지평선을 빠져나올 순 없습니다. 코리아맨은 빛의 속도로 계속 안으로 빨려갑니다. 이곳에서부터 시간지연 현상이 발생됩니다. 또한 바깥 우주 공간이 보이긴 하지만
보여지는 모든 것이 빨리 감기 되는 느낌이 듭니다. 강력한 조성력으로 인해 세로로 늘어나며 가로는 눌리는 일명 스파게티화 현상이 이곳에서 느껴진다 들었지만 현재 코리아맨에게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작고 질량이 높은 블랙홀의 경우 스파게티화가 진행되지만 이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는 스파게티화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낮은 조성력이 발생될 뿐입니다.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로 온 게 다행입니다. 스파게티화가 진행이 안 되는 블랙홀이니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코리아맨은 버티며 내려가 봅니다. 이제 사건의 지평선을 지나 드디어 3차 위치 블랙홀 내부로 접근합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본격적인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코리아맨 앞에 보여지는 것은 어둠뿐입니다. 그래도 작은 입자 같은 형태도 보이기도 합니다. 중력의 난기류도 느껴집니다. 계속 내려갑니다. 어떠한 빛도 외부로 방출되지 않기에 어둠만 지속됩니다. 고요한 느낌까지 드니 어떠한 공포영화보다 더 무서운 공간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시간은 흐르지 않을 정도로 정지됩니다. 코리아맨이 지구로 돌아간다면 몇백 살이 되어 있을 겁니다. 블랙홀 안은 빛보다 빠른 공간입니다. 다른 시공간을 만날 수도 있는 곳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은 기대도 해봅니다. 다른 차원의 외계 생명체를 만나길 바라봅니다. 우주 터널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중력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견딥니다. 자생 슈트니까요. 내려가다 보니 이제 이상한 핵 형태의 중심부의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중심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차 위치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치 많은 큐브가 밀집되어 있는 모습인 이곳은 일명 테서렉트라는 공간입니다. 어둠만 가득했던 공간에 갑자기 다른 차원의 공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여행한 타 행성과는 아예 다른 느낌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시간이 하나의 물리적 차원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이 이해하기는 힘든 5차원의 공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희한하게 생긴 이 공간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되며 이 테서렉트 공간은 그 많은 공간 중 하나의 공간입니다. 많은 영화에서처럼 과거 미래 시간대까지 경험하는 시간여행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큐브 사이를 옮겨다니며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코리아맨입니다. 천천히 바라봅니다. 코리아맨의 과거 여행 모습들도 보입니다. 처음 여행인 목성편의 모습도 보이네요. 태양여행, 고래 뱃속 여행도 보입니다. 저때 내가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됐어. 현재 실험지 수준이 될 줄 몰랐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시간을 바꾸지 말고 우리 현재를 더 노력해 봅시다. 이제 갑자기 대량의 물질들이 테서렉트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코리아맨도 이제 슬슬 테서렉트를 빠져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서렉트를 지나 기묘한 일들이 코리아맨 앞에 펼쳐집니다. 마치 터널 같은 공간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줍니다. 정말 특이한 느낌의 공간입니다.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기괴한 느낌도 나는 코리아맨입니다. 짧은 이 공간을 지나 드디어 마지막 위치에 도착하였습니다. 새로운 우주 공간이 코리아맨 앞에 펼쳐집니다. 실제 인간은 블랙홀 근처도 못 갔을 겁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가능했습니다. 이 자생 슈트 덕분에 블랙홀 반대편으로 빠져나와 새로운 우주 은하로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지구와도 굉장히 비슷한 행성도 눈에 들어옵니다. 저 행성에는 분명 외계 생명체가 살 거라 생각됩니다. 코리아맨은 역대 여행 중 가장 신비롭고 특이한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상상만 했던 일이 이 블랙홀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비교적 이색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미지의 행성에 사는 외계 생명체를 만나러 가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에 삽시다. 괴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곳, 지구 말고 바다에 존재가 있다라고 밝혀진 작은 위성 유로파입니다. 이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으로서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지구의 망원경을 이용해 유로파를 관측, 1970년대 시작된 우주 탐사선을 기점으로 과학자들에게 더욱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지구형 천체 중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으며 표면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표면을 내려가 보면 유로파에는 지구보다 훨씬 큰 바다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만약 바다가 존재한다면 괴생명체도 서식할 수도 있다는 근거이겠지요. 그렇다면 인간이 유로파에 가면 보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괴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인간은 살 수 없는 곳일까요? 오늘은 인간이 유로파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식코리아 여행 시작하시죠. 오늘의 여행지 유로파. 이 위성은 지름은 3100km로서 지구의 달보다 조금 작은 편에 속하며 태양계에서는 6번째로 큰 위성이고 15번째로 큰 천체입니다. 유로파의 밀도는 지구형 행성과 비슷하게 주요 성분이 유산염으로 되어 있어 위성치고는 굉장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유로파에 바다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두 가지인데, 첫째, 유로파의 궤도 긴반지름의 경우 약 67만 킬로미터이며 3.5일에 한 번씩 목성 주위를 돕니다. 현재 이론에 따르면 유로파는 과거의 공전보다 자전을 더 빠르게 했는데 이는 내부 질량 분포가 비대칭이거나 지하에 액체가 있을 거라는 추측입니다. 둘째, 유로파가 목성에 가까이 오면 목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보다 중력이 강해져 유로파의 모양을 변형시키고 다시 목성으로부터 멀어지면 중력이 약해져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반복. 표면이 자꾸 쥐어 짜지게 되어 조석 가속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조석 가속 현상으로 인해 유로파의 내부가 움직이면서 강한 마찰열을 만들고 이 마찰열이 열이 발생해 결국 유로파의 액체가 얼지 않는다는 추측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유로파의 코리아맨이 빠른 속도로 다가갑니다. 구독자분들이 유로파를 원하기에 괴생명체가 살든 좀비가 살든 무조건 달려갑니다. 어차피 이 우주자생 슈트가 코리아맨을 지켜주기에 겁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괴생명체가 조금 무섭긴 하다. 그래도 죽지 않을 정도만 탐사하고 집에 갑시다. 네, 그럽시다. 적당히 들어갔다가 적당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제 유로파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호흡을 크게 가다듬고 유로파로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유로파의 대기에 접근하였습니다. 보여지는 것은 수증기와 구름뿐이며 태양계에서 큰 행성인 목성이 한눈에 보입니다. 미약하게 느껴지지만 유로파만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로파의 대기는 희박한 산소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흡할 정도의 산소는 아닙니다. 다만 지구와는 달리 유로파 대기의 산소는 생물학적으로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소로 구성된 매우 얇은 대기를 가지고 있고 유로파의 대기에는 보이는 것처럼 수증기도 존재하는데 차가운 표면에 부딪혀 수증기를 생성하는 전하 입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허나 수증기 또한 산소와 수소로 분리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대기에서 빠져나가고 산소만 남게 되지요. 또한 유로파에는 곳엔 바람이나 강수량이 없습니다. 중력이 너무 낮아 이러한 특징을 충족할 만큼의 대기를 보유할 수 없습니다. 유로파의 중력은 지구의 약 13% 정도 수준입니다. 유로파의 멋진 광경을 보며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지표면에 도달하였습니다. 유로파의 지표면은 역시 예상대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은 화강암 정도의 굵기로 굉장히 단단한데
그 이유는 유로파의 표면 온도가 약 마이너스 160도에서 마이너스 220도이기 때문에 얼음을 돌처럼 유지시켜주는 이유입니다. 현재 코리아맨은 온도도 견디기 힘들지만 표면으로 내리쬐는 방사선 또한 괴롭습니다. 현재 방사선 수치는 약 5400mSv로서 인간이 하루 동안 노출될 경우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괜찮습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네, 태양도 가고 목성도 가봤는데 유로파 정도야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보이는 것은 평평한 얼음층이 대부분이지만 돔 모양의 봉우리와 구덩이도 조금씩 보입니다. 원형과 타원형의 모양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이를 렌티큘러라 칭하며 폴란지형이라고도 불립니다. 보다 보니 지표면이 갈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그 이유는 목성의 중력으로 인해 발생한 조수로 인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의 균열이 보이는 것입니다. 역시 유로파를 균열시킬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목성입니다. 이 지표면의 얼음 두께는 약 15에서 25km 정도로 깊이가 약 60에서 150km 정도로 달하는 거대 바다 바로 위에 놓여 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화구도 존재합니다. 수증기도 조금씩 나오는 모습도 보입니다. 해당 분출은 유로파의 심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얼음층 자체에 내장돼 있던 물주머니에서 분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표면은 어느 정도 봤으니 가장 중요한 지표면 아래 바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깊이만 150km 정도 예상된다고 하니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구멍을 찾아 잠수하겠습니다. 유로파의 바다로 들어왔습니다. 이 바다는 지구 바다와 같은 염화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의 생성원인은 앞서 말했듯 목성을 공전하고 조수의 잡아당김으로 인해 유로파가 위아래로 휘어지고 조속에너지가 마찰과 열로 바뀌어 액체 상태 바다가 된 것입니다. 유로파 바다의 온도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약 0도 4도 정도로 오히려 지표면보다 따뜻합니다. 짭짜름한 맛이 지구의 바다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모든 행성을 통틀어도 가장 지구와 유사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딜만한 코리아맨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바다는 생명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도 발견되었고 지표면이 갈라진 작은 틈 사이로 산소가 들어가 유기물들이 유입되기도 하며 현재 유로파 바다는 산소 농도까지도 지구와 유사하기에 괴생명체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예측하는 순간 갑자기 코리아맨 근처에서 괴상한 소리가 발생됩니다. 네, 유로파의 괴생명체를 맞이하였습니다. 굉장히 기괴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녀석도 보입니다. 인간의 몸보다는 무조건 큰 괴생명체들입니다. 영화에서나 봤던 문어 같은 녀석의 모습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보다 더 기괴한 녀석들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순간 모든 녀석들이 코리아맨을 일제히 쳐다봅니다. 새로운 생명체가 신기한가 봅니다. 위기의 코리아맨입니다. 지구의 음식을 맛보게 해야겠습니다. 요새 코리아맨이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탕후루입니다. 이 탕후루를 먹여 시선을 뺏은 뒤 이 자리를 벗어나야겠습니다. 역시나 탕후루를 맛보고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 괴생명체들입니다. 이렇게 유로파의 괴생명체들을 만났으니 코리아맨도 지구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제히 코리아맨을 쳐다보는 괴생명체들입니다. 탕후루를 다시 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코리아맨의 탕후루가 다 털리면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여기 계속 있다간 괴생명체의 특식으로 인생 종칠 수 있으니 얼른 빠져나가야겠습니다.
투명 기술을 사용하여 유로파 바다를 벗어나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탕후루 먹을 때 강냉이 털리는 거 조심합시다. 오늘은 코리아맨이 타이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타이탄에는 과연 무엇이 있으며 또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과학자들의 예상대로 생명체는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인간이 타이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바로 지식코리아 여행 시작하시죠. 타이탄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토성의 위성입니다. 지구에서 약 15km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코리아맨이 오늘은 자생우주선의 힘을 빌려 좀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외계인 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 지구의 자생 슈트만큼의 기술은 아니겠지만 이 친구도 본인 행성에서 특별히 제작된 우주복이니 분명 살아남을 수 있을 겁니다.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큰 타이탄은 짙은 대기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표면에는 안정된 상태의 액체가 있다고도 해 원시 지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위성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드디어 타이탄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토성의 모습도 크게 보입니다. 토성의 위성 중 가장 크며 태양계 내에서는 목성의 가니메데 이어 두 번째 크기입니다. 반지름은 달보다 1.5배 크며 질량은 1.8배 정도 됩니다. 크기로만 봤을 때는 행성 수성보다도 조금 더 큰 위성입니다. 또한 이곳도 위성 유로파처럼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대가 큰 위성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대로 외계인 친구가 먼저 뛰어봅니다. 하나, 둘, 셋, 출발합니다. 코리아맨도 뒤따라 바로 뛰어내립니다. 첫 번째 타이탄의 대기에 접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분리된 안개층이 먼저 보입니다. 이곳의 위치는 대기 중간권인데 타이탄의 대기 중간권에서 분리된 푸른색 안개층이 눈에 띕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곳임에 놀라며 조금 더 내려갑니다. 이제 지구의 대기보다도 짙은 타이탄 성층권 모습입니다. 위성이 행성보다도 짙은 대기를 가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타이탄의 대기압은 지구 대기압보다 1.4배 높으며 노란색과 붉은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두꺼운 구름들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이 구름은 메탄과 에탄이 주성분이며 온도는 현재 영하 123도로서 굉장히 춥습니다. 대부분 행성들처럼 역시나 이곳 또한 춥습니다. 역시 저 친구의 슈트는 우리 지식코리아의 자생 슈트만큼 좋은 슈트가 아니었나 봅니다. 이 온도는 인간의 눈과 코는 물론 폐까지 단 몇 분 만에 간단하게 얼려버리는 미친 온도입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살아남습니다. 아이언맨도 울고 갈 우주 최강 자생 슈트입니다. 동태가 된 외계 친구는 버리고 알아서 떨어지라.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타이탄 대륙권에 진입합니다. 역시나 이곳에도 약간의 메탄 에탄 구름이 보입니다. 순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느린 비입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비가 내립니다. 빗방울의 크기 또한 지구에 비해 상당히 큽니다. 이 비는 메탄비로서 타이탄 대륙권에서 보이는 특징이며 타이탄의 중력은 지구의 8분의 1 수준이고 기압이 워낙 높습니다. 이와 같은 슬로우 모션 메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워낙 낮은 중력의 대기층인 탓에 코리아맨은 공중을 헤엄쳐 다닐 수 있을 정도까지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타이탄의 지표면에 도착했습니다. 확실히 뿌연 주황색의 대기가 코리아맨의 시야에 보입니다. 약간 금성과도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곳은 현재 영하 178도로 미친 추위가 느껴집니다. 또한 그 유명한 타이탄의 호수가 눈앞에 보입니다. 상당히 맑은 모습입니다. 낮은 중력 탓인지 파도도 없고 굉장히 잔잔한 물가와도 같습니다.
이 타이탄의 액체는 물이 아니고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진 액체입니다. 워낙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비처럼 내려 강을 만들고 그것이 호수로 채워진 것인데,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일부 호수가 액체 질소가 폭발하여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탄 표면에 있던 액체 질소가 데워지면서 폭발하게 되어 웅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액체 상태의 메탄이 채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호수 넓이는 엄청납니다. 타이탄에서 가장 거대한 호수 일명 크라켄 바다라 칭하며 대한민국의 땅보다 훨씬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또한 타이탄의 남극 지역에 있는 일명 온타리오 라크스라는 호수가 있는데, 지구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북부에 있는 일명 에토샤 염전과 비슷한 특성을 지녔으며, 호수 아래에는 갯벌 또는 채워진 모래와 같은 물질로 둘러싸인 호수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강의 흔적을 분석한 결과 지구의 전형적인 강의 형성 초기 단계와 닮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기에 멀리 있지만 굉장히 친숙한 위성 타이탄인 것 같습니다. 이 호수의 깊이는 약 200m 정도로 생각보다 얕습니다. 호수에 한번 잠수해보는 코리아맨입니다. 역시 중력이 워낙 낮아서 그런지 굉장히 느리게 다이빙이 됩니다. 현재 코리아맨의 몸무게는 80kg인데 타이탄에서는 10kg 정도의 무게입니다. 기압도 높기에 우주에서 떠다니는 느낌과도 비슷합니다. 천천히 한번 이 호수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순간 빠른 속도로 몸이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이유는 타이탄의 호수는 액체 메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액체 메탄은 물보다 밀도가 낮아 부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구에서 코리아맨은 물보다 밀도가 낮기에 수영이 가능하나, 타이탄의 코리아맨은 액체 메탄보다 밀도가 높기에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려간 김에 주변을 한번 쑥 둘러봅니다. 역시 생명체가 존재한다 하였지만 이곳에서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코리아맨이 직접 탐사해보면 혹시나 생명체가 발견되지 않을까 싶지만 오늘은 조금 귀찮습니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 나사에서 드론을 타이탄으로 보낼 계획을 하고 있으며, 일명 드래곤플라이라는 이 드론은 2034년에 타이탄에 도착하여 약 3년 동안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명체 탐구는 이 드론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또한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타이탄 생명체 연구는 아직 더 진행해 봐야 하겠지만 분명 언젠가 나사에서 발견할 거라 믿습니다. 역시나 우주여행은 어느 행성이든 위성이든 신기한 것 같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외계인 친구를 따뜻한 체온방사기로 녹이는 코리아맨을 바라보며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7만 명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리아맨이 우주 중성자별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 중성자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했던 태양계 행성과 비슷할까요? 아니면 엄청난 반전이 존재할까요? 오늘은 인간이 중성자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구독자의 요청으로 떠나는 이 우주여행, 지식코리아와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중성자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초신성 폭발 직후 별이 중력 붕괴되어 만들어진 밀집성 일종입니다. 블랙홀 다음으로 밀도가 크며 중력은 지구보다 20억 배 정도 강하다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반지름 약 12에서 13km로 굉장히 작은 곳에 속합니다. 이 정도 반지름은 수원시에서 용인시까지 가는 거리 정도이지요. 허나 이 작은 별의 질량은 태양보다 2배 이상 달하는 어마무시한 집합체입니다. 우리 지구와 비교하면 지구 약 50만 개의 질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은하와 마젤란 은하에서 약 2천여 개의 중성자별이 발견되었으며 대부분 우리 은하의 원반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중성자별을 한 티스푼만을 떠본다면 무게가 약 10억 톤 정도로서 에베레스트 산의 무게와 같습니다. 정말 특이하고 무서운 중성자별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곳에 역시나 오늘도 여전히 당연하게 밥 먹듯이 코리아맨이 여행을 준비합니다. 혼자 여행하는 건 외로우니 오늘의 게스트, 지난 우주여행 때 함께하였던 토솔라의 CEO 일론 머스코님입니다. 일론 머스코님은 본인 회사에서 자체 제작한 토솔라 슈트를 입고 같이 떠나봅니다. 코리아맨만큼의 자생 슈트는 아니기에 조금은 걱정되지만 괜찮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남을 겁니다. 빠르게 중성자별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치, 중성자별 인근에 도착합니다. 역시나 소문으로 들었던 것만큼 중성자별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최대 초당 716회 혹은 분당 43,000회 정도 회전하는데 전자기 복사빔 또한 방출하게 됩니다. 이 속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믹서기의 칼날보다 약 2.9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또한 인근에서부터 엄청난 중력이 코리아맨과 일론 머스코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와 토솔라 슈트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이미 이곳에서부터 증발되어 산산조각이 났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토솔라의 기술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믿고 같이 들어가도 될 듯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중성자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코리아맨은 조금 걱정되기에 먼저 지옥을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게스트님을 선발대로 보내봅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빠르게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셋입니다. 출발합니다. 코리아맨도 뒤따라 바로 출발합니다. 희한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뛰어내리자마자 일론 머스코님의 몸이 길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Don't just stand by and watch! Help me out! 코리아맨! Hey, hey! 안 들리냐? 코리아맨 굳이 한국말로 해야 알아듣냐? 야! 일명 스파게티화라는 현상인데 블랙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엄청난 중력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모든 물체는 스파게티처럼 늘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블랙홀 버금가는 미친 중력을 가졌기에 이곳에서도 스파게티화 현상이 발생됩니다. 코리아맨은 도와주고 싶지만 영어도 젬병일 뿐더러 몇 년 전 사두었던 토솔라의 주식이 떨어졌기에 과감하게 내다버려 소심한 복수를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위치 중성자별 대기권에 도착합니다. 중성자별 또한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양파 껍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mm에 불과한 엄청 얇은 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부터 푸른 플라즈마가 발생됩니다. 대기는 얇아도 자기장과 밀도가 굉장히 높고 이곳의 온도는 100만에서 200만 도까지 치솟습니다. 얇은 지표면이니 중성자별의 진면목을 보러 빠르게 내려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치 중성자별 지표면에 도착합니다. 지표면은 딱딱한 고체 상태로 되어 있으며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떨어졌습니다. 1m 높이를 떨어질 때 초당 약 2000km/s 또는 시간당 720만 km의 속도로 단 1마이크로초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역시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중성자별의 움직임이 눈에 보입니다. 기괴한 모습이 코리아맨을 덮칩니다. 이렇게 빠른 행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중성자별의 지표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력이 지구보다 평균 20억 배 강하며 자기장은 지구보다 1조 5천억 배 강합니다. 지표면의 온도 또한 약 100만 도우로서 미친 온도가 인간을 덮치며 일반 인간이었다면 이때 몸에서 모든 물 한 방울도 증발되어 제거될 만큼 빠른 속도로 사망할 것입니다. 또한 코리아맨 발밑 물질들은 이온화되어 전자가 제거된 상태로 희한한 표면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맨은 이 모든 것을 버텨냅니다. 우주 최강 자생 슈트니까요. 다음 위치로 빠르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위치 중성자별 핵에 도착합니다. 이때의 밀도는 지구의 약 100조 배 정도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현상이 코리아맨을 맞이합니다. 일명 핵파스타라는 현상이 보여지는데 서로의 입자가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밀고 당기는 과정이 계속되고 재형성되어 수백만 개의 양성자 중성자를 파스타 모양처럼 형성합니다. 이런 핵 파스타 모양들이 다시 한번 재배열되어 뭉쳐지고 마치 핵 라자냐 모양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곳을 지나면 지구의 200조 배 이상의 밀도가 인간을 맞이합니다. 더 내려가 봅니다.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200조 배는 사람들도 체감한 될 거야. 오늘은 여기서 스탑하자. 응? 네, 웬일로 바른 말을 하네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건 구독자분들의 머리만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지구에서도 이런 중성자별의 핵 같은 물질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괴함을 뒤로하고 빠르게 지표면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로 가장 손꼽히는 우주여행을 한 코리아맨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모든 게 밝혀진 것은 없는 중성자별이지만 수학적 추측으로 연구한 이런 결과들을 코리아맨이 경험하니 다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도 않기도 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일론 머스코님도 어찌된 영문인지 살짝은 늘어난 모습으로 다시 코리아맨 옆에 나타났습니다. 역시 인정할 만한 미국 토솔라의 기술력입니다. 아까 안 도와준 것에 앙금이 남아 보이지만 오히려 코리아맨의 대한민국 우주 최강 자생 슈트의 기술력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 봐! 코리아맨 여기! 잠깐! 졸라 좋군!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제대로 잘 좀 찍어봐요. 근데 궁금한데 우리 주식 회복 가능한 거죠? 그렇죠? 국뽕을 세게 맞고 코리아맨 슈트 하나하나 사진 찍으며 SNS에 게시하는 일론 머스코를 끝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샵 삼성, 샵 BTS, 샵 손흥민, 샵 자생슈트, 샵 로맨틱 성공적